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3순환입니다. 신림동 스타일로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돌아갈 때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까지는 이론적 공부잖아요. 이론적 베이스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려야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걸 위한 준비 작업이라면 이제부터 이제 좀 본격적 게임이 좀 시작되었다. 그래서 좀 개중에는 좀 늦게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일찍 하셨다 하더라도 준비가 좀 덜 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맞춰가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문제하고 시험용 공부해서 다룬 내용하고 시험에서 다룬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째는 이론과 문제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 시험과 행정사의 또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 시험하고 행정사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 우리 교재는 일단 교재는 요 기출문제집으로 나갑니다. 이거 나가고 그다음에 이 기출문제집 가지고는 좀 모자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이 파트가 들어가는데요. 현재 우리의 기출문제가 230문제예요. 230문제를 다룰 거고 관련된 문제를 대략 좀 줄여갖고 한 500문제 정도 좀 많을까요? 좀 더 줄일까요? 하여튼 이제 이 부분을 작년도까지는 제가 700문제를 다뤘거든요. 근데 700문제를 다루고 그 전에는 한 1000문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이렇게 자꾸 이제 항의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대폭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도 한 500문제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다루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그 범위는 대부분 커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딱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행정 이제 전체 영역을 만약 이렇게 봤을 때요. 1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 여기도 출제했고 출제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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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그 빈자리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에서 행정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230문제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여백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하고 좀 관련성 있는 파트는 좀 더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문항수가 관련된 문제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참고하시고 그럼 기출문제만 딱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난감해요 진짜.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좀 평상시보다 좀 쉽게 나왔다. 그럼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육해시험처럼 어렵게 시험 나왔다. 그런데 그 기출문제만 갖고 커버 되냐면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 정답을 얘기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평균적인 어떤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의 평균적인 난이도를 가지고 봤을 때 기출문제만 딱 공부하면 얼마나 되냐면은 제 생각은 70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더 받고 덜 받고는 개인의 영향의 차이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어갖고 어떤 범위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70점 범위 내에서 퍼펙트하게 공부할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60점대로 떨어지고 위험성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진행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진행은 여기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 있으시죠? 강의 계획서. 네,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 저만 없네요. 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있으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회차별로 나가 있는데 어이구 감사합니다. 강의 특징을 보시다시피 2022년도 작년도 강의하고 올해는 조금 좀 패턴을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문제집이 별도로 있었고 올해는 문제집 자체를 따로 없애버리고 기출문제집을 그냥 문제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단 기간에 공부하실 분들은 이것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는 더 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갖고 예상문제 또는 관련된 문제를 좀 추가해서 보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진행도 기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 때는요, 일단은 이제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이제 배부하겠지만 먼저 이제 풀어놓은 게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문제를 좀 선배부하는 방식을 채택할게요. 오늘까지는 제가 준비하느라고 좀 제때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근데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 문제를 좀 배부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약집하고 기본서는 이제 본질적 목적이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문제를 풀다 안 풀리면은 그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마 요 핵심 정리집을 해당된 파트를 좀 빠르게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핵심 파트를 좀 빨리 좀 보시고, 물론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풀고,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는 기본서 가지고 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시간이 없다면은 좀 중간 과정 좀 생각해도 돼요. 그때는 정 안 되면 어때요? 정 안 되면 그냥 뭐 답만 체크해야겠죠. 근데 그게 가장 그게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에요. 뭐냐면 답만 체크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괜찮겠죠. 근데 똑같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강의 진행표가 있어요. 그 진행표 잠깐 이제 보시면은 자, 이제 그 뒷페이지죠.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3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 학습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4월달 말쯤 되면은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특강이 있는데, 이건 뭐 다음 문제니까 나중에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2회차로 강의를 이제 진행하는데, 보시다시피 1편을 한 3주, 3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략 이제 2회, 2회에 한 편씩 나가는 정보의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로 이제 예상할게요. 실제 해보면은 뭐 이제 템 한 개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뭐 그렇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기본 자료는 기출문제집에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관련된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핸드아웃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핸드아웃에 제가 지금 아직은 여기다 기출문제 같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책에다가 줄 긋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 정도 한번 연습하시라는 얘기예요. 연습하셔갖고 여기다가 줄을 긋든 뭘 하든 있잖아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기본서에 그대로 문제집에 그대로 좀 하십시오. 터치를 하십시오. 공부는 이제 뭐냐면 문제 푸는 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좀 체크하시는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뭐 별표를 치든 줄을 긋든 이런 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신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정리한 게 효율적인가라는 걸 스스로 터득하게 되거든요. 터득한 방법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기본적 문제가 있잖아요. 대체로 문제 풀 때는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옳은 것을 나올 때 무조건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체에서 여기다가 표시한 방법을 개인이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하셔갖고 이걸 별표하신 분도 있고 체크하신 분도 있고 세모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스스로 개발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 안에 줄을 끊는 것을 이걸 있잖아요. 키워드에 줄 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줄 끊으면 다음에 어때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같은 것을 좀 탐색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행정실체의 역할은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키워드가 돼요. 요것만 이제 언더라인 해두세요. 이런 거는 색을 진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답을 여기 체크할 때 이렇게 체크하면 나중에 어때요? 이게 지우지 못하면은 굉장히 다음에 두 번 볼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연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태블릿으로 많이 공부하시더라고요. 태블릿 할 때 뭐 10번 써도 상관없으니까 관계없겠죠.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흔적을 남기시다 이런 거요. 흔적을 남기시라. 이게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좀 이렇게 체크할 사항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이제 분석 잠깐 좀 해드리고 나서 좀 본론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편제를 나눌 때 1편에서부터 7편까지 그 편제를 구분한 방법이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란 파트가 있어요. 전자정부를 조직에서 소개할 수도 있고 관료에서 소개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민원이란 파트를 어디서 소개할까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제 전자정부를 조직에 포함시켰을 때 대략 이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됐다라고 본 건데요. 근데 2016년도까지 4회까지 문제하고 그 다음하고 패턴이 조금 달라진 이유는 문항 20문제에서 25만 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문항의 변경에 따라서 출제 빈도도 약간 좀 영향을 조금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1편에서 20% 정도, 2편에서 15%, 16%, 10%, 13%, 9%, 16%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5회부터 패턴이 조금씩 이제 변했나라는 걸 이제 다시 우리 찾게 보면은 여전히 1편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직 공무원하고 차이점이 이 1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1편 중에서 특히 두 군데가 많이 나와요. 그건 뒤에 가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행정 이념이라든가 행정의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편 안에서도 특히 약간 빈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2편은 대략 뭐 15%, 13% 큰 차이 없습니다. 3편은 16, 18%니까 약간 더 조직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늘어나고 있고, 인사행정도 좀 소폭이지만은 16%니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파트가 좀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는 오히려 줄고 있는 추세고요. 환류는 조금 이제 감소한 추세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파트예요. 예상되는 파트고, 그래서 환류 파트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도 거의 두 문항이라고 앞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픽스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문항이 어디 나오냐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뒤에 문제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 파트가요. 보시다시피 이제 16%에서 13%, 뭐 그래서 뭐 대략 한 세 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계속해서 패턴이 크게 변화 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파트에 어떻게 공부하실까에 대해서는 편별로 봤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게 편이 아니고 뭐죠? 테마가 더 중요합니다. 편보다는 그 편 중에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후에 같이 이제 풀어 가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좀 풀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좀 우리가 좀 선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문제를 할 때는 되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을 많이 써요. 첫 번째는 빈도별 분석이고요. 두 번째 난이도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스타일 분석이 있습니다. 문제 스타일은 예를 들어 이론형 문제인지 복귀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크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없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본다면 빈도별인데, 빈도가 높은, 그러니까 상급, 중하 이렇게 봤을 때, 상중하 봤을 때요. C급은 빈도가 굉장히 적은 파트예요. 이런 부분에 15문제 정도가 지금까지 전체 출제 문제예요. 그럼 이걸 뭘 공부해야 되냐면요. A급은 당연히 공부한 거 맞아요. B급도 공부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마다 뒤쪽 쭉 넘기면은 빈도 표시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다.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두 번째 난이도 분석인데, 난이도는 있잖아요. 이건 좀 반대로 중급과 하급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최상급 난이도는 굳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세 문 정도 할게요. 반면 이제 빈도가 떨어진 영역은 아예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반면 난이도가 높은 파트는 어때요? 이거는 시간 보고 바쁘면 건너뛰세요. 그럼 결국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이 파트가 공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소위 이제 명가락 작전 들어갈 때 하는 겁니다. 명가락이란 게 우리가 뭐 명가락인 게 40점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명가락이란 기본적으로 본다면 60점 정도를 기준 잡는 거잖아요. 어차피 60점 이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 잡았을 때 방금 했던 내용을 공부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빼버리고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문제 안에 있으니까 직접 분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계획 잡으시려면은 이 문제에서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이 중첩되는 부분은 어때요? 그냥 이렇게 빼나가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걸 뭐 저자 입장에 본다면은 뭘 뺀다는 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긴 그래요. 그래서 문제 보시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전부 교집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빼버리고 공부하시면은 나머지 내용 공부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좀 진행할게요. 핸드아웃에는 기출문제가 지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요거 다음 주부터는 요거 뭐 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복적인 부분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연습하는 겸해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보시면 해설이 들어있거든요. 해설이 들어있는데 어떠세요? 해설 없어도 공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설이 있으면 이제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뭐 분량이 많아지면 어떠냐가 아니고 분량이 많아지면 나중에 공부할 게 심리적 부담감이 되잖아요. 이제 할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해설 다음에 드릴게요. 그대로. 네, 왜냐면 해설이 이게 공부할 때 해설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안 좋아요. 왜? 그럼 독립심이 없어져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우리 행정사는 좀 특이해요. 독립심 따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너무 바쁘니까 사실은 그 뭐 이해가죠. 뭐 하루에 3시간 공부하시기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한 주에 그러면은 20시간 30시간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한 주에 30시간 시간 만들기 대단히 어렵잖아요. 근데 30시간 공부하고 사실 얼마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패턴을 잡는 게 요즘에 일반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생각했더니 그게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문제를 풀고 이런 거는 소위 있잖아요. 20년 전, 30년 전에 고시 공부한 스타일인 거고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대신에 수업으로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하나의 강좌 딱 끝나면 있잖아요. 무조건 스톱하시고 한 10분 정도 복습하십시오. 이걸 빼버리면은 계속해서 내지식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급해요. 그럼 한 강 끝나면 어때요? 또 다음 강 들어가려고 하고, 그 다음 강 또 있잖아요. 1.5배속 올려갖고 막 돌리는, 근데 그 돌리는 목적은 결국 알기 위함인데요. 나중에 그러면 남는 게 죽으러요. 그래서 무조건 있잖아요. 한 강 또는 세 강을 모듈 잡으시고, 이거 딱 끝나면 무조건 스톱하시고,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내지식 됩니다. 복습하라는 게 문제를 꼼꼼하게 풀라는 얘기 아니에요.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별표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체크 해놓고 흔적을 남기시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하면 10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있잖아요. 좀 빼지 말고 너무 진도만 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첫 시간이라고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 또 이것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좀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1편 1장부터 해서 볼게요. 그래서 1편에는 제가 테마를 16개인가 이렇게 좀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학습할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개의 테마가 있는데요. 그 테마 중에서 잠깐 먼저 체크해 드리고 갈게요. 이 테마 잠깐 보시면은 앞에 기출문제집 목차 한번 잠깐 보실까요? 기출문제집 목차에 보시면요. 자, 행정의 의의, 정치와 행정, 행정과 경영, 행정의 학문적 성격 이런 모든 파트가 일반식 시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행정사만이 나오는 문제는 이런 부분이고 근데 이게 변함없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마 1에서부터 4번째까지는요. 일단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 6번째부터 행정국가, 공공재, 시장실패, 정부실패, 정부규제, 민영화 이게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파트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나온 파트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비중은 높지 않아도 일단 그래도 뭐 한 문제 정도 일단 예상하고 갑니다. 다 합쳐서요. 하지만 행정 이념은 이념 자체만 가지고 적어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이념의 파트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론적 전개가 있는데 이론적 전개는
과학적 권리에서부터 이제 최근 이론까지 이런 내용을 모아서 한 문제 정도예요. 다 모아서 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신공공 서비스나 신제도주의 같은 이런 최근 흐름은 약간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뭐 잡을 수 있는 내용은요 한 4문제 정도 일단 이제 생각했고 지금 이제 봤는데 자 다시 구체적 내용은요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3쪽으로 갈게요. 3쪽. 자 3쪽에 보시면은 이제 행정의 의의에 대한 문제고요. 행정의의에 대한 문제는 개념적 정의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는 보시다시피 거의 5문제 정도가 출제됐으니까 많이 나온 편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문화, 환경의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되었다. 예. 그래서 행정의 이제 어떤 역할은 뭐냐 물으면은 당연히 이제 환경 속에서 규정되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또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행정에 대한 연구 대상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이게 뭐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행정 개념이 기능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가 설명될 수는 없다. 이게 뭐 문제가 이거 공부를 하지 않아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맥 자체에서 뭔가 있잖아요. 좀 비정상적 표현이잖아요. 이랬으면 비정상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본사항이거든요. 공부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을 나만의 색깔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일단 이제 뭐 4번은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날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건 뭐 당연히 행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 행정은 정치 집행만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행정은 어떻게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정이란 단순한 집행만 하던 과정에서 이제는 집행뿐만 아니라 결정도 집행도 모두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뭐 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옳지 않은 것을 이제 찾고자 하는데, 자,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한다. 그죠? 행정의 주관 가치는 공익입니다. 공익.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생산하며, 그 다음에 공급하며 배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예. 이런 것이 특히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 특히 이런 것을,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이나 뭐 뒤에 나온 신공공서비스 관계없이 최근의 관점이에요. 최근 관점은 뭐냐? 행정은 공공서비스 생산과 분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뭐 당연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많은 파트 어떻게 민간에게 이양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행정은 뭐냐 물으면은 정부의 활동입니다. 정부가 누구에 대해서 국민에게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는 첫 번째는요, 정부가 국민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이른바 규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다? 바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공급 방식. 이게 가장 본질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은 뭐냐 물으면은 이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두 번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흐름이 변화가 있죠. 그 흐름이 변화하는 게 공공서비스 공급을 전통적으로는 정부만 해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지금은 이게 어때요? 좀 다양화시키자. 이게 본질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만이 하던 형태에서 지금 다양화시키자. 다양화시키자는 얘기는 정부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하자. 이른바 뭐예요? 민영화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양화시키자는 것은 특히 민영화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규제입니다. 규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활동 중에 제일 돈 안 들이고 하는 방식이에요. 권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 규제라는 부분이 자율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때요? 지나친 제한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하자? 좀 완화하자. 그렇지만 무조건 완화할 것이 아니라 그건 이후에 가서 좀 상대적 개념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 규제, 경제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 뭐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 규제가 가거나 이런 식으로 규제 개혁 방향이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직접 규제에서 간접 규제로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요 사후적 규제, 사전적 규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3번은 당연히 정부의 독점적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다양화시키자, 이른바 민영화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은 당연히 틀리겠죠. 그 다음에 참여협력이란 거버넌스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맞아요. 거버넌스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생산, 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3번이었고요. 이런 정도 문제면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 구성으로 볼 때가 있고 지문 하나하나 볼 때가 있어요. 지문 하나하나 볼 때는 다 좋은 문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좀 챙겨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자, 공공행정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제 행정의 개념을 정의하는데요. 자, 1번 행정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요 패턴이나 아까 우리 1번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본적 맥락은 어때요? 환경 속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어때요? 개방체제로 본다. 이런 개념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행정국가는 정책적 이론론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적 이론론 봐야 되겠지만 행정국가란 정책적 이론론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지문이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갖는다. 이거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뒤에 가서 볼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의사결정은 가치 제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행정 의사결정은 가치 제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방금 봤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규제라고 있었잖아요. 정부의 활동이 뭡니까? 뭐 규제거든요. 규제가 뭡니까? 뭐요?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 흔히 법학에서 얘기할 때 법규라고 표현하죠. 행정법에서 법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가장 본질입니다. 국가의 기능이죠.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죠. 그래서 거리가 멀다가 아니고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질에 해당된다. 본질에 해당된다. 본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자 5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1883년 제정됐던 펜들턴법에 의해서 역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건 이제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인사행정 파트를 공부하면은 역관주의가 있고 실적주의가 있어요. 근데 행정학의 출발점은요,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 특히 실적주의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건 인사행정에서 뒤에 가서 공부할 사항입니다. 1829년에 미국은요, 역관주의라는 인사제도가 도입돼요. 그런데 이것이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실적주의로 전환되게 되죠. 그런데 역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이란 정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게 역관주의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주의는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정치, 행정, 이원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행정학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물으면은 행정을 정치부터 분리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 중립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1883년 펜들턴법은 인사행정에서 중요한 법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뭘로 본다? 관리를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윌슨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드로 윌슨 학자는 얘기하기를 행정은 아니야. 무엇이? 정치가 아니야. 그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관리다. 공공사무의 관리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치행정 이원론이라 부르고 이쪽을 공사행정 이론론이라 부르죠. 행정은 경영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경영과 같다.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죠?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출발점은 윌슨이에요. 윌슨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과정이 윌슨은 시작이었지. 사실 윌슨은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윌슨은 뒤에는 정치인으로 바뀌니까요. 학자가 아닙니다. 그죠? 요 때만 학자죠. 그죠? 요 때만 학자였고 이런 사람들은 학문을 하려면은 속이 이렇게 뭐요? 막 끌어 넘치는 사람들은 못해요. 이런 거. 차분하게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아니죠. 밖에 나가서 뭔가 딴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윌슨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게 누구한테? 귤릭에서 체계가 됩니다. 귤릭이 1930년대 행정관리서를 완성해요. 완성해서 이걸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리서의 집대성하면서 이른바 조직의 원리 접근법이란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귤릭의 원리 접근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관리 개념이죠. 그래서 3번 지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930년대 이후 등장했던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정책 형성 개념을 중시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전혀 뭐 문제 될 거 없죠. 그래서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40년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 판단적인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정리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다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이제 뭐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도 행태주의는 알아야 됩니다. 행태주의는. 자, 1번이었고요. 그 다음, 5번은 행정이 국가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의 변동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행정의 변동의 관리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발전행정론, 발전기능설인데요. 얘가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저는 상상도 안 했어요, 진짜. 와,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행정 영역에서는 거의 20년 전에 거의 실종된 표현에 가까워요, 사실은. 이거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비교적 최근인데, 중요해서 냈다기보단 그냥 낸 것 같아요.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어요. 안 부셔도 됩니다. 네. 다시 안 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지나면 나올 수 있을런지. 그 전까지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5번 문제 빼고는요, 다 좋은 문제입니다. 다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 다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볼게요. 관련된 문제. 관련된 문제, 행정 개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건 없어요, 사실. 없지만은, 정부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윌슨의 행정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얘기했던 윌슨입니다. 그래서 윌슨은 1883년도, 1887년도 그죠? 요때 나왔는데 19세기 말엽
미국 정부의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 커지고 행정 수요가 급증한 사회에서 행정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게 되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요. 요 시기를 전환 시점부터 사회가 격동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시기 이후부터 미국은 어때요? 산업사회가 고도로 성숙해가는 시점이에요. 물론 오늘 같은 강대국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미국이 커가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이런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행정국가의 시작인 거야. 출발점이에요. 행정국가 본격적인 것은 1930년대지만 그래서 행정국가가 출발했던 시점입니다. 그 다음 19세기 말려 미국 내 정경유착과 보수 정치모의 타락한 정당 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의 정치로부터 등폐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맞아요. 이게 역관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역관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부패죠. 부패, 낭비, 비능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돼요. 부패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에서 많은 낭비가 발생해요. 이런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행정의 분류와 함께 행정의 영역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래 봐요. 그러니까 행정은 뭘로 본다? 이거 비즈니스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뭐가 아니고 폴리시 정치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리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관리는 비즈니스나 뭐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윌슨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과 이에 따른 집행 효과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효율적 정부가 되어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행정의 본질을 뭘로 본다? 의사결정과 집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의사결정이란 말을 써요. 만약에 저 문장을 정책결정이라 썼으면요. 대부분 다 틀려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저런 걸 이제 잘 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문이 쉬운 편이에요. 다른 지문이 쉬운 편이어서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방금 봤던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쓰든 정책결정이라고 쓰든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든 또는 의사결정이라고 쓰든 기본적으로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정책이냐 또는 정책을 집행하는 작용이냐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관리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국가론에 대한 부분이 정리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예요. 행정학은 무조건 세 가지로 딱딱딱딱 나눠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는 근대 입법국가 이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현대 행정국가 그 다음에 최근에 신행정국가 보통 우리가 거버넌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나올 때 근대 입법국가에서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역할이다? 의회죠. 의회 기능이죠. 입법부, 의회의 기능은 의사결정한 거고 행정부는 이것을 어때요?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이거 행정이란 말 대신 정부라고 많이 써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서는 어때요? 행정 또는 정부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가 이걸 모든 걸 담당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행정국가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행정권이 이렇게 보다시피 어때요? 커가고 있다. 이걸 행정국가의 현상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최근 이제 신행정국가에서 나오는 모습은 조금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정책 결정과 집행이라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이제 보니까 조금 벗어나갔고 이 정책 결정 대신에 이것은 뭐죠? 방향 잡기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방향 잡기. 그래서 방향 잡기는 누가 하자? 그렇죠. 정부가 하자 이런 얘기예요. 정부가 하자. 하지만 노적기라든가 또는 서비스 생산 전달 이렇게 쓰게 돼요. 서비스의 생산 또는 전달 이렇게 써요. 이것은 누가 하자? 민간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민영화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표현을 잘 봐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은 윌슨의 시각에서 어때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윌슨이 이때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윌슨. 그러니까 윌슨 이때 나왔던 윌슨은 어때요? 행정의 본질은 의사결정이 아니야 이런 얘기야. 의사결정이 아니야. 그래서 행정은 의사결정이 아니야. 그럼 그건 누가 하는데? 의회가 하는 거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행정의 본질 의사결정이 아니다. 이건 틀렸죠. 이건 누가 의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봐요. 의회의 기능이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또 2번 볼게요. 자, 행정에 대한 개념인데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넓은 의미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 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을 소위 협의와 광의로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광의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은 이제 넓은 의미 광의잖아요. 광의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쓰는 것은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정부만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우리가 협의. 좁은 의미. 정부뿐만 아니라 기타 조직, 뭐 민간 조직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타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리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라고 보는 시각,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광의적 개념이죠.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무엇이다? 행정의 본질은 관리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광의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따르면은 행정은 정부만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부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만이 아니라 뭐죠? 이 비영리 조직 나오는 수없이 많은 형태. 그래서 이거 다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정당도 행정이고 군도 행정이고 기업도 행정이고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행정의 개념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외의 공사 조직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다시 한번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를 강조한 경향이 있다. 그래요. 협의는 정부만이 활동이에요. 정부만. 협의는 정부만이 협의 개념. 정부만이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행정은 정치와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그래서 오늘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기는 어렵다. 현대 행정은 정치와 분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행정은 본질적으로 어때요? 정치적 과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분리하자는 얘기는 단지 이때 나온 얘기예요. 윌슨 때 나온 얘기고 이후에 가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현대의 모습이거든요. 현대.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보통 정치적 성격이죠. 정치적인. 그래서 오늘날 현대 행정은 정치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분리라고 쓰지 않죠. 분리되지 않은 이런 거 분리되지 않은.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은 반은 다르다. 물론 달라요. 목적은 다르다. 자, 4번이었죠? 이런 문제에서는요, 필요한 지문만 챙겨가십시오. 다 안 가져가도 되니까 몇 개만 챙겨가십시오. 자, 3번은, 자, 옳지 않은 것은 신행정은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등에 기초한 행정의 독자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주체성, 독자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행정은요,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우리 뒤에 가서 정리할 텐데요. 신행정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적실성, 형평성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거번스는 계층을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한다. 계층이 뭘까요, 여기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쓴 겁니다. 자, 정부가 있죠. 그죠? 정부를 우리가 이제 관료제, 계층제 이렇게 써도 된 거예요.
그 또 하나 뭐죠?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민사회가 있죠. 시민사회. 이들 간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거버넌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문제는 무엇이다? 혼자 해결 못한다. 이거 혼자. 사회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도 시장도 시민사회도 간에 어때요?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거죠. 이 자리 대신에 정부 대신 어때요? 이걸 이제 계층제 이렇게 써도 되고요. 관료제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표현이 이렇게 조금씩 어때요? 잠깐 좀 카멜론처럼 이렇게도 쓰고 잘 써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시장이란 말은 주로 기업이란 말을 지칭하고요. 통상 이거 우리가 자유로운 영역 이렇게 씁니다. 자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죠. 자,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은 2번은 어때요? 계층을 제외하고 쓰면 틀리겠죠? 포함하여, 그죠? 포함하여. 계층을 포함하여. 자,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로는 공공습 제공에 대한 민간 부분의 적극적 역할 분담 및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신공공서비스로는 신공공관리론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하였으며 주로 민족시민이론, 조직인본주의와 담론 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이에요. 신공공관리론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시민을 고개로 본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에요. 반발로 나왔고 따라서 신공서비스는 시민은 고객이 아니라 뭘 본다? 주인이다. 그래서 시민은 주인이다. 고로 이걸 우리가 민주적 시민이론 이렇게 씁니다. 민주적 시민이론 이렇게 쓰고요. 또 담론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역시 뒤가서 볼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번 4, 5, 6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진보주의 보수주의는 이게 왜 나오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 문제를 못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답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답이 뭐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대안인 거예요. 하나가 진보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과 또 하나가 보수주의가 바라본 시각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각이고요. 이 개념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우파, 흔히 좌파의 본질은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보수주의에 따르면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라 부르죠. 그런데 진보주의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얘가 자유면은 얘는 자유가 아닌 반자유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들 얘도 자유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얘도 자유다. 그럼 얘도 자유고 얘도 자유다. 그래서 자유는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라고 이런 건 어때요? 적극적 자유. 얘를 소극적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란 말은 국가로부터 자유. 국가로부터 자유 이런 거예요. 적극적 자유는 반대로 어때요? 국가를 향한 자유예요. 국가를 향한 자유. 자유란 말이 뭐냐 이게. 너무 넓어요 이거. 그래서 정치인은 자유가 뭔지 사실은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대통령이 뭐 3.1절 행사 자유를 많이 언급했다는데 무슨 자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자유란 말은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예요. 그 자유가 일제 압제로부터 자유인지 전제 독재로부터 자유인지 비민주로부터 자유인지 무슨 자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좀 더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 평등 하나만 더 볼까요? 얘도 평등, 얘도 평등이에요. 다만, 얘는 어떤 평등? 이렇게 써요. 기회의 평등. 얘는 어떤 평등?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어요. 이렇게 봐. 이런 거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소득 재분배를 추가한다, 조세를 증가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조세를 증가하고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 차이점이겠죠. 자, 지금은 진보주의입니다. 그럼 적절치 않은 거 소득 적자 바로 1번 나왔죠. 이런 나왔고 2번 규제 강화, 여기에 속한 것이 규제 강화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이쪽은요 규제 완화. 자, 그 다음에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조했다. 이게 다 맞죠? 그리고 효율과 공정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와요. 잠재력 자체를 인정한다고 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진보주의도 자유를 당연히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하자. 이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빼고 나머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 볼게요. 정부 역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진보주의에 따르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정부 실패를 우려한다. 이거 당연히 틀렸죠. 진보주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죠. 정부를 어때요? 신뢰하는 거죠, 신뢰. 정부 신뢰하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 우려한다. 아, 이거 차라리 앞에 걸 바꾼 게 좋겠네요. 앞에를 바꿔갖고요. 보수주의 이렇게 바꾼 게 더 좋겠네요. 보수주의 정부에 따르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그 다음 정부 실패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맞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선택론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대규모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공공선택 이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르면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자. 이렇게 봐요. 생산자로 규정하자. 이게 맞죠? 그렇지만 뒤에 있는 문장은 어때요? 관료제에 의한 효율성이 높다. 이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공공선택으로 뭘 비판했다? 관료제 비판입니다. 그래서 공공선택으로는 관료제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관료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정부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이게 맞겠죠. 보수주의 자유방임적 개념. 그 다음에 신공공서비스의 입장에 따르면 정부 역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데 봉사한 것이다. 이 표현이 신공공서비스로는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아예 눈에 좀 찍어두세요. 눈에다가. 그래서 신공공서비스는 뭘 얘기했다? 공유된 가치. 봉사, 이 단어요. 공유된 가치. 공익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써요.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공유가치, 담론 이런 말 써요. 공유가치, 담론, 봉사 이렇게 써요. 이게 공공서비스, 신공공서비스 NPS라고 해요. New Public Service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리을은 이제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미음 행정국가 시대에는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부론을 얘기할 때 행정국가는 최대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에 대한 설명은 역시 옳지 않은 것은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케인즈 사상의 기반을 두고 있다. 앞에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근대 입법국가, 현대 행정국가, 입법국가, 작은 정부
큰 정부, 복지, 뭐 이런 것들이죠. 시장, 자유.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배경 있잖아요. 그 배경이 경제공황이죠. 그래서 경제공황이 큰 정부의 가장 큰 배경이죠. 그 다음에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냈던 큰 정부는, 예,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 사회보 정책을 펼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런 이유로 정부의 크게 커졌다. 예, 사이즈가 커졌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보다시피 어때요? 규제 완화는 말은 아니겠죠. 규제 강화겠죠. 그죠? 규제 강화. 그러니까 이 큰 정부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크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다는 얘기는 인력과 예산을 많이 쓴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보다 더 많은 의미는 시장에 대한 개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이 많을수록 우리는 어때? 큰 정부로 표현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개입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큰 정부예요. 시장에 대한 개입이 많다. 이걸 다른 말씀 뭐죠? 규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정부를 말하면 보통 이렇게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 하면 큰 정부라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큰 정부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공무원 지금 이제 110만 명, 120만 명쯤 되잖아요. 120만 명 많네. 많은 거 아니에요. 50명에 한 명이잖아요. 많은 편 아닙니다. 선진국 보통 30명에 한 명 정도.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개입 이런 거.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규제 강화입니다. 그래서 큰 정부는 규제 강화와 함께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등장했던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작은 정부를 주장한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보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봐두세요. 하이에크, 작은 정부. 예. 하이에크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작은 정부. 예. 그 다음에 자유주의. 예.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다시 부활한 걸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이에크 하면은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아니 더 붙이면 시장주의자 이렇게 써도 돼요. 시장주의자 이렇게 쓰고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그 책 중에 하나가 노예로 가는 길이라고 있어요. 1944년도 노예로 가는 길. 이것이 기획의 노예로 가는 길. 이게 있잖아요. 기획 반대에서 나오거든요. 기획 반대 나오는데 이거보다 이쪽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노예로 가는 길, 기획을 반대 이렇게 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첫 번째 주제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봤는데요. 좀 처음에 좀 분량이 좀 많았네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요. 테마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